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에서 이 부동산 세법령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나 학습을 하는 입장에서나 참 이거 애물단지입니다.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오프에서 강의할 때 다른 과목들은 즉 40문제 과목들은 8주를 강의할 때 보통 세법 같은 경우는 한 6주 정도가 딱 적합해요. 근데 6주 정도를 딱 배정을 받으면 강의하는 입장에서는 기분이 조금 안 좋죠. 또는 40문제가 오프에서 강의할 때 4시간이 할당되는 데 비해서 세법은 3시간 정도가 할당이 돼요. 그래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자, 그러다 보면 그래서 예전에 강양구 입장에서는 이제 오프에서 강의할 때는 부동산학 개론과 세법을 그냥 함께 강의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훨씬 좋은 게 세법은 6주만 해요. 그럼 여기서 2주 남죠. 남는 2주를 개론에 투자해요. 그럼 개론도 여유 있고 세법도 딱 정해진 볼륨만 학습하니까 물론 좋은 면도 있었는데 이제 같이 이제 세법을 강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불편하죠.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세법에서 이만큼만 강의해도 될 걸 40문제가 출제되는 과목만큼 학습의 볼륨을 넓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불편해지죠. 강의하는 입장에서 이 과목이 가지는 문제점은 이런 거였고요. 근데 학습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전체 과목에서 보면 겨우 16문제밖에 출제가 안 되는 아주 가벼운 과목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월달, 3월달 오프에 안 나타납니다. 학원도 안 가고 무슨 약속은 세법이 있는 날을 잡아요. 차일 피를 자꾸 미룹니다. 그러다가 빠르면 5월, 늦으면 7월 달에 시작을 해요. 근데 막상 5월 달이든 7월 달이든 시작을 딱 하고 보면 이게 암기할 게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 이걸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안 하는 게 맞는지 또 고민스러워해요. 그러다가 이것 버리고 저것 버리다 나중에 양도세가 제일 많이 나오네. 그럼 양도세만 해요. 양도세만. 아주 비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합리적인 좀 방법을 하나를 조금 대화를 하고 시작을 합시다. 부동산 세법이라고 하는 과목은 공시와 공시법과 함께 결합되어 있죠. 그래서 등기법하고 지적법하고 세법이라는 과목이 한 세트로 묶여서 한 과목으로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험 초창기 때는 말입니다. 한 분이 다 했습니다. 원래는 한 사람이 다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다 했던 걸 괜히 이제 구분한다 싶고 이제 막 이렇게 분리를 시킨 건데, 그럼 이제 출제 문항수를 따지면 등기 12개, 지적 12개, 세법 16문제인데, 자,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공시에서 24문제 중에 몇 문제 정도를 맞춥니까? 질문을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등기 12개 중에서 몇 문제를 맞춥니까? 자, 그래서 학원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제 쌤들끼리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강양구는 이런 멘트를 잘 하는데, 지적은요, 안에서 틀리고 등기는 어려워서 틀려서 결론 공시가 엉망입니다. 그래서 이 과목이 과락이 잘 나와요.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시작할 때 물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뭐 전략적으로 가기가 좀 힘들기는 하지만, 그러나 한 2달 정도 지나고 나면 좀 더 전략적일 필요가 있는데 전략적이지가 않습니다. 이 전략적이지가 않다는 것은 이게 여러 시간 학습하신 분들도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조금 더 전략적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결론 우리는 합격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과목은 60점을 받아서 어느 특정한 과목한테 도와줄 필요도 없고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는
이 점수가 제일 좋은 점수예요. 그러니까 60점을 받아서 60점을 받아서 공법에 도와줄 필요도 없고요. 60점을 받아서 중개 실무에서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는 딱 60점만 받아주면 그러면 자기 목표는 달성한 과목이에요. 그렇다면요. 등기와 지적 중에서 이 둘을 놓고 비교하면 지적이 훨씬 볼륨이 적죠. 그리고 훨씬 학습하기가 편하죠. 이유, 지적은 단순 암기해도 되니까요. 지적은요. 최근 10년간 기출 지문들만 정확하게 숙지하고 가더라도 12개 다 맞추지 않습니까? 근데 왜 구태요? 등기를 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등기는 해야죠. 지금 현재 알고 있는데 그걸 구태 안 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 등기법에서 모르는 것들은 손댈 필요가 전혀 없다고요. 그럼 자, 마무리합니다. 공시에서는 지적은 전부 다 맞춰야 돼요. 다음, 등기는 지금 현 시점에서 알고 있는 것만 보는 겁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지적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회독차가 훨씬 많아질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적에서 12개를 다 맞춘다. 근데 실수로 한두 개를 틀릴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의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가 한두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대신 여기서 그것을 보충할 것이기 때문에 12문제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세법요. 세법에서 나는 10문제를 목표로 한다. 그러면요, 학습 범위 엄청 작아요. 나는 10문제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납세 절차, 세율, 과세 표준,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이 정도만 해도 10문제는 해결합니다. 그런데 12문제까지도 가벼워요. 12문제를 넘어서는 순간부터 갑자기 볼륨이 확 커져 버립니다. 자, 그래서 나는 세법을 10개 내지 12문제 정도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범위는 상당히 좁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학습을 해서 12개를 맞추면 가장 이상적이고요. 그럼 여기서 10문제를 맞추는 것은 세법에서 10문제를 맞추는 것은 정말 여러분 간단합니다. 그런데 나는 막상 해보니까 10문제가 안 되더라. 그거는요, 불필요하게 다 봐서 그렇죠. 많이 보고 그 많이 본 걸 다 머릿속에 입력하고 그걸 오랫동안 지속 유지하고 시험장에서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걸 빨리 끄집어내서 답을 찾고 이런 연습이 좀 잘 되면 좋은데 사실 그게 잘 안 되면 많은 내용을 입력하는 순간 합격에서는 점점 뭔가 멀어지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번 파이널 특강의 목표는 일단 교재를 보셨으니까 아시겠죠? 비교 특강입니다. 비교 특강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렇게 학습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은 항상 이런 얘기합니다. 최근에 와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한 가지가 뭔 줄 아십니까? 양도세만 해도 합격하겠냐? 아니, 양도세만 해서 어떻게 합격을 합니까? 물론 양도세가 6문제 많이 나올 때는 7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세법 전체에서 제일 많이 나오죠. 자, 그런가 하면 그렇게 말합니다. 양도세 다 맞추고 나머지 찍어서 몇 개 건지면 한 10개는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양도소득세가 많이 출제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취득세나 등록세나 종합부동산세와 비교했을 때 학습해야 되는 볼륨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양도세에서 6문제를 맞추는 걸 버리고 취득세, 등록면허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를 학습하는 것이 실제 학습하는 볼륨은 양도세만 하는 것보다 더 작아요. 법 조문 자체가 그렇습니다. 법 조문 자체가요. 그러니까 양도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조금 더 생각을 합리적으로 합시다. 여러분, 세법은, 이 세법이라는 법은 제정된 목적이 뭘까요? 세법이라는 법을 만들 때 목적은요, 여러분 먼저 공법,
공법은요, 규제를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아닙니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그럼 세법을 만든 목적은 뭐냐? 세금을 많이 징수한다, 빨리 징수한다, 이거예요. 그럼 세금을 많이 징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A 방안도 있고 B 방안이 있으면 세금을 많이 징수하는 A라는 방법을 선택하게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과세주체 입장에서 세금을 많이 부과하려면 세금을 안 내고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잡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사람들, 부정한 행위를 할 때는 과하게 징수하는 거예요. 과하게. 자, 따라서 세법이라는 법은 많이 징수하고 빨리 징수하는 게 목적이라면 제일 중요한 파트가 뭘까요? 세금을 어떻게 부과하고 징수할 거냐. 즉, 납세 절차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험이 16문제가 나오죠? 우리 시험이 16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납세 절차는요, 2문제 내지 3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세법 문제를 풀다 보니까 종합적인 문제가 많죠. 다음은 취득세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찾아라. 이렇게 나오지만 다음 중 취득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찾아라. 다음 중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찾아라. 이처럼 종합적인 문제가 출제가 되면 그 지문 지문 그 하나에 요 내용이 들어가요. 그런 것까지 출제된 문항수로 따진다면 실은 더 많이 나오죠. 4문제, 5문제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납세 절차는 16문제 중에서 단독 문제로 2문제, 지문 하나로 나오는 형태로서 1개 내지 2개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 세법에서 가장 출제 문항수가 많은 파트가 납세 절차 및 부가징수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를 가장 먼저 해야 되겠죠. 자, 시작합시다. 첫 번째, 취득세부터 시작합니다. 머리를 맑게 하세요. 먼저 부가징수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험 범위 내에 있는 세목들 중에 자, 첫 번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이렇게 5개 세목이 있는데 종합부동산세하고 양도세는 국세죠. 나머지는 지방세죠. 그런데 이 종부세라고 하는 국세는 독특한 거예요. 종합부동산세라고 하는 것은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어야만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가령 강양구가 재산세는 비과세를 받았습니다. 근데 종부세는 과세 대상이다?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어야만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재산세가 비과세면 종부세도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재산세와 종부세는 재산세는 지방세고 종부세는 국세라고 하더라도 이는 마치 한 세트처럼 학습하셔야 돼요. 따라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재산세는 하는데 종부세는 안 하겠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왜? 재산세를 하면 종부세는 대부분 다 정리가 끝났으니까. 자, 그렇다면 부가징수를 학습할 때 둘둘 세트를 묶어봐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에만 출제되는 지문들이 있고요. 재산세와 종부세에만 출제되는 지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어보는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자, 취득세 내용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교재를 지금 그대로 캡처해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교재 2페이지입니다. 자, 먼저 납세지 문제가 나옵니다.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전체를 다 정리합시다. 납세지는 지문 하나로 나와요. 근데 지문 하나로 나오는 빈도가 높아요. 그럼 어떻게 정리하느냐? 자, 지방세와 국세로 딱 나누세요. 우리 시험 범위에서 학습하는 세목 중에 지방세 3개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국세는 종합부동산세하고 양도소득세죠. 따라서
지방세는 소재지, 국세는 주소지. 딱 구분하세요. 지방세는 소재지, 국세는 주소지. 자, 그렇게 분류하면서 모든 세목에서 납세지는 다 정리한 겁니다. 자, 그런데 취득세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동그라미 1번이면 이게 시험에 자주 나와요.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럼 제일 좋은 게 취득 물건 소재지로 가면 제일 좋겠죠. 자, 그런데요. 잘 보세요. 앞서 말했듯이 이 두 개의 표현은 여기 동그라미 1번, 2번 이 두 개의 표현은 똑같은 게 등록면허세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것들을 정리하세요. 그래야 자, 이런 걸 기억하고 있어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다고. 왜? 문제를 막 풀다 보면 기출 문제를 보다 보면 이런 질문들이 자주 나왔으니까.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에는 이런 지문이 안 나와요. 이런 표현이. 왜? 법조문에 이런 게 없으니까. 자, 그러면 자, 정확하게 이런 지문은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에서 나오는 거고 재산세와 종부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납기다. 이렇게 딱 구분해서 학습하면 훨씬 학습량도 작아지고 문제의 답을 찾을 때 아주 명확하게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등록면허세에는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여러분 교재 3페이지를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교재 3페이지 등록면허세 부가징수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등록관청 소재지.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이 비교 특강에서 학습할 내용은 어떤 거냐? 이런 지문은 어떤 세목에서 출제가 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만 정확하게 구분하세요. 자, 등록면허세는 우리가 등기나 등록을 해야 될 거 아닌가요? 등기나 등록은 어디서 합니까? 제일 간단한 게 등기소에 가서 하는 거죠. 그 등기소 같은 걸 우리는 등록관청이라고 하는 거죠. 그 등록관청 소재지가 된다고요. 자, 똑같이 갑니다. 동그라미 2번.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대요. 골치 아프죠. 취득세는 과세 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특광도죠.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상남도하고 경상북도하고 이번에 강양구가 토지를 매입을 했는데 이 토지는 내가 총 100평을 샀는데 100평 중에 70평은 경상남도에 소재지를 두고 있고요. 나머지 30평은 경상북도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세금 어떻게 내야 될까요? 자, 이렇게요. 답 나왔죠? 자, 이번에 토지를 하나 매입했는데 이는 경상남도고 여기는 경상북도래요. 그래서 이번에 매입한 토지가 이렇게 걸쳐져 있대요. 경상남도에는 70, 경상북도에는 30. 그래서 시험 지문이 어떻게 잘 나오느냐? 면적 기준으로 안분한다. 그럴듯하죠.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세법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세금을 부과할 때는 항상 기준이 돈이겠죠. 자, 경상남도, 경상북도의 요 일정한 이 부분의 지가에 차이가 존재하겠죠. 만일에 경상북도에 있는 요 부분의 지가가 상당히 비싼 토지라고 전제합시다. 그러면 면적은 30%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지가로 따지면 훨씬 비쌀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런 지문이 나올 때 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한다는 말에는 무조건 X. 무조건 X. 그래서 뭘 기준으로 한다고요?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눕니다.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눈다. 자, 그러면 이 똑같은 지문이 등록면허세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3페이지 가세요. 자, 3페이지 찾았습니까? 그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 지자체에 걸쳐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똑같아요. 등록관청 소재지가 됩니다. 연결해서 같이 기억합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취득세에도 있고
등록면허세도 있는데 등록면허세일 때는 무조건 등록관청 소재지가 기준이 되더라. 다음 두 번째 징수 방법으로 갑시다. 취득세는 왜 신고 납부일까요? 보통 징수가 아니고 신고 납부하는 이유가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세법을 학습할 때는 과세 주체 입장에서 학습을 해야 돼요. 그러면 과세 주체가 대한민국 국민이 언제 어디서 어떤 자산을 얼마 주고 샀는지 뭔 수로 포착합니까? 그걸 포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려면 그거 포착하려면 얼마나 많은 공무원이 있어야 될까요? 자, 그러니까 포착을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들이 납세 의무자 여러분들이 자진해서 계산해서 신고 납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샀습니다. 그래서 신고 납부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 명의로 당연히 등록도 되어 있겠죠. 그럼 이제 과세 주체 입장에서는 세원이 확실하게 파기된 거죠. 무슨 시 어디에 소지하는 어떤 부동산은 강양구가 가지고 있는 거야 라는 것을 과세 주체가 포착을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 세금을 부과할 때는 그냥 그 사람한테 부과를 하면 되겠죠. 과세 주체가. 그게 재산세고 종부세죠. 그러니까 재산세나 종부세에서는 이런 말이 존재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에서만 놓을 수 있는 형태라는 얘기입니다. 자, 계속 갑니다. 자주 나옵니다, 이 부분. 자, 취득세는 신고 납부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예요. 자, 그런데 상속세와 증여세를 보세요. 아니, 원칙이 취득세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를 하면 되는데 상속은 6개월, 9개월, 증여는 3개월. 기간이 갑자기 확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을까요? 상속 및 증여세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속세법에 그러면 상속받은 사람이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언제까지 나면 되는데 언제까지 상속세를 내느냐?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만일 주소를 외국에 두고 있을 때는 9개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상속 및 증여세법에 그 법 조문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자, 그래서 상속은 상속 개시일부터가 아닙니다. 장난치면 그렇게 장난치는 거예요. 상속 개시일부터가 아니라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주소를 외국에 두고 있다면 9개월. 9개월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증여입니다. 증여는 3개월. 자, 구분해 봅시다. 증여는 증여받은 날이 아닙니다.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정리하고 갑시다. 취득세 파트입니다. 증여는 취득 시기가 언제죠? 계약일. 그죠? 계약일. 잘 기억합시다. 상속은 상속 개시일이지만 증여는 계약일. 동그라미 4번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랍니다.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완납했답니다. 자, 이런 경우 대금을 먼저 완납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필요 없어요. 언제부터? 허가일부터 60일 이내. 자, 이 네 가지만 알면 돼요. 요거. 자, 다음 파트 한번 가볼까요? 추가징수라는 개념도 한번 봅시다. 추가징수라는 개념. 1번. 중과세 대상이 되었을 때라는 말이 나오네요. 그러면 기존에 취득을 한 거예요. 신고 납부를 한 거죠. 그럼 이 시점에서는 중과세 대상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중과세 대상이 아니었으니까 그 일반 과세에 따라서 세금 계산해서 신고 납부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간이 흘렀는데 중과세 대상이 되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중과세 대상이 된 날부터 60일. 날짜는 동일하죠. 똑같이 가져옵니다. 중과세 대상이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기본 전제가 뭐죠? 그러니까 중과세 대상이 되기 전에 일반 과세로서 자진해서 세금을 계산해서 신고하고 납부를 한 게 있죠. 그럼 이 금액은 공제를 해야죠.
단 가산세는 제외된다. 자,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예요. 자, 한번 다시 잘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중과세 대상이 되었다. 자, 그러면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하라고 하는데 언제부터 60일이냐? 이게 첫 번째 시험 문제입니다. 언제부터요? 중과세 대상이 된 날부터 체크해야죠. 동그라미 1. 자, 그리고 이미 납부한 세액은 당연히 공제를 해주는 건데 가산세는 제외한다. 가산세 제외 동그라미 2. 자, 두 번째를 볼까요? 애초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할 그때 당시에 비과세를 적용받았대요. 근데 그 후에 취득세 대상이 되었답니다. 자, 그랬을 때 위하고 비교하세요. 60일 이내는 동일하다, 그죠?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는 것은 똑같은데 앞서 중과세 대상이 되었을 때는 중과세 대상이 된 날부터라 그랬고, 자, 두 번째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었을 때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 물론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당연히 공제하되 가산세는 제외한다. 그런데요, 이 표현 등록면허세에 똑같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3페이지로 가서 먼저 확인하고 갈게요. 자, 3페이지 갑니다. 자, 3페이지에 가시면 등록면허세 부가징수 2번의 신고 납부에서 두 번째 칸에 추가 신고 납부를 찾으세요. 1번 등록 후 중과세 대상이 된 경우, 2번 비과세나 감면을 받은 후에 부과 대상이 되거나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을 보세요. 중과세 대상이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하는데 이미 납부한 세액들은 다 공제를 하되 가산세는 제외한다. 똑같죠? 자, 2번 갑니다. 2번.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미 납부한 세액은 공제를 하되 가산세는 제외한다. 똑같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표현도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만 있다.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왜 이런 표현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에는 이런 게 없을까요? 자, 재산세나 종부세는 과세 주체가 과세 대상을 이미 포착을 한 상태죠. 그러면 이 과세 대상이 일반 과세를 적용받을 건지 중과세 대상인지 비과세 대상인지를 안다고요. 그럼 그들이 고지서를 발부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어디에서만? 오케이.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에서만 출제된다는 것. 자, 그렇게 하면 훨씬 편해요. 아, 취득세에서는 이런 지문, 그리고 재산세에서는 이런 지문. 가산세 중요합니다. 이 나쁘다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는데 그냥 그 표현을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되는 납세 의무자가 과소신고하는 게 나쁜 겁니까? 무신고하는 게 나쁜 겁니까? 신고는 한 거 아닙니까? 대신에 금액을 적게 신고한 거고, 무신고는 아예 신고를 안 한 거니까, 세금을 포탈하겠다는 뜻이니까. 그러면 과소신고보다는 무신고가 더 나쁜 거죠. 그래서 과소신고는 10, 무신고는 2배, 20. 자, 그런데 사기나 부정한 행위를 했다면 40입니다. 자, 이 부분은 가산세가 한 문제로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지문 하나로 출제가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학습한 1번은 우리 시험 과목에 속하는 세목 모두가 다 동일합니다. 모두가 다 동일하기 때문에 어딘가의 지문 하나로 그냥 해마다 시험 문제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지금 암기하고 갑시다. 그 다음 제일 마지막 내려가 보세요. 법인입니다. 법인. 우리가 세법을 학습하다 보면 개인에 비해서 법인에 대한 혜택이 더 많아요. 근데 법인에 대해서 왜 혜택을 많이 주느냐? 여기는 객관적인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법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장부를 비치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장부가 비치되어 있지 않더라? 그럼 거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10%입니다. 이 부분도 자주 언급됩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중과산세입니다. 중과산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의미를 생각해 봐요. 왜 중과산세를 부과할까? 납세무자가 뭔가 부정적인 행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신고하지 않고 매각. 그럴 때는 80%의 중과산세. 보세요. 이 경우보다 훨씬 많이 부과해요. 그러면 미신고하고 신고 안 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취득세는 안 냈는데 등록면허세를 냈다. 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취득세를 신고 안 했는데 자기 명의로 등록을 했다? 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다 안 내고 그리고 처분을 했다면 양도소득세도 안 낸다는 얘기죠. 이게 전형적인 투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80%의 중과산세를 적용하는데 단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하겠답니다. 두 가지입니다. 간주취득하고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경우하고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따라서 간주취득의 종류는 우리가 취득세, 과세 대상할 때 이미 많이 정리했으니까 간주취득과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요. 그렇다면 지목 변경에 대해서 신고하지 않고 매각을 했다면 가산세를 부과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표현을 정확하게 해요. 간주취득인 경우에는 중과산세를 제외하겠다고요. 그러니까 80%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뭘 적용하겠다는 겁니까? 20%를. 신고 안 했으니까 무신고죠. 이 부분 정확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중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고 일반 가산세는 부과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우리 커피 한 잔 마시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